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수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김한나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한나 변호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어제 좀 타격받아가지고 쉬어갔습니다. 예, 오늘 1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 1심 선고,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3억 원을 줬다는 법정 공개 발언 등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기준영 한겨레 논설위원과 함께 최근 외교 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다음 달 16일 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체포 방해, 네. 그리고 비아폰 기록 삭제, 예. 이게 이제 내년 1월 16일 날 선고가 되는다고 어제 발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에서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공판을 열었는데요.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어떤 것으로 밝혔냐면요.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 그러니까 1심 판결을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내란 특검법 조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이제 공소 제기가 7월 19일에 있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다. 그래서 요일을 따져보고 1월 16일이 적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제 그게 또 공교롭게도 직전입니다. 1월 18일이 그 구속기간 만료니까요. 그거보다 이틀 전이 되겠습니다. 그 저기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연기를 또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요. 이런 사안은 또 본인이 직접 나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 쪽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 걸 보면, 이 제시한 거라고 하면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 내란 사건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그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지금 현재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주장입니다. 특히 이제 그 예를 어떤 걸로 드냐면요, 곽종근 증언 같은 건 거짓말로 드러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1월 16일로 잡힌 선고도 그 이후, 그러니까 내란 재판, 지금 현재 지휘원 재판입니다.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로 선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곽종근 전 사령관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건 사실 많이 나온 얘기여서 아마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주장은 이겁니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인원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라고 얘기했다가 끄집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인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본인은 사람한테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라고 직접 헌법재판소 그 결정 앞두고 열린 심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1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본인이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합니다. 당시에 본인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인원이라는 말 계속 씁니다. 그래서 재판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곽종근 사령관이 한 증언은 이미 사실로 받아들여져 있어서 더욱더 신빙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재판부, 그러니까 1월 16일로 결정한 재판부는 윤석열이 주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1월 16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재판은 각각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어떤 증거를 기반해서 판단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신빙성 여부, 탄핵, 이거는 그 법관의 그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다른 재판부, 뭔가 진짜 다른 재판부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다른 재판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어벙선선이다. 일단 연기 전략, 일종의 네, 침대 축구 그렇죠. 전략.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원 같은 경우는 정말 온 국민이 봤을 때, 정말 곽종근 사령관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를 확인해주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장은 그거죠. 이제 사실 본류라는 것이 이제 네. 내란 재판, 재판이니까. 이게 직위원 예. 재판부가 하는 내란 재판이 있는 네. 거고 이게 지금 2월 중순쯤에 최종 선고가 나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16일 날 선고가 나는 것은 내란 재판 전체가 아니고 그 2024년 2025년 1월이죠. 2025년 1월에 있었던 그 체포 방해. 한남동 관저에서 맞습니다. 체포 방해했던 그 부분, 네. 그 공무집행 방해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은 내란 재판이 본류 재판을 보고 나서 그래야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주장인 거죠. 근데 네. 이제 변호사님 말은 어차피 모든 재판은 다 개별적인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본류를 먼저 하고 또는 네. 시간 순서대로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재판부에서 낸 증거를 이쪽 재판부에 내지 않으면 그걸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그렇죠. 다 따로따로 다 네,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재판을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좀 달라서 재판부가 다른 경우에 약간 다른 판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가끔 네, 있습니다. 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피고인 관련 재판이 여러 개가 있죠. 네, 이거 그렇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4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포 방해와 관련된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이 일정상 그 다음 재판이 윤석열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저지른 내란. 이 내란 혐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1월 12일 결심 공판이 열리기로 돼 있어서요. 선고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하고 법관 인사, 법원 인사가 있는 2월 중순 이전에 그 일정을 보고 2월 중순쯤 나올 거다. 2월 이렇게. 중순쯤에. 예, 근데 예.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어저께 우리 직위원 판사한테 배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발령이 나지 않는 거를 이유로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거로. 그렇다면 이번 2월에 사실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네. 그 사실 앞뒤도 좀 안 맞고요. 네, 보면은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게 투자예요. 맞다면 네. 예. 직위원 판사는 인사가 안 나는 거네요. 안 나야 되는 안 나야 거네요. 되죠. 네, 네, 안 나야 굳이 왜 직위원 판사를 배정했는지 그 재판부에 배당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말을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 특검에서 기소를 한 부분인데요.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 단행했다는 일반이적 혐의입니다. 이 재판 이적 같은 혐의.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지난 1일 첫 공판기 준비기를 열었고요. 본격적인 것은 내년 2월부터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뭐 사실 직위원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 진행했으면 아마 결과가 진지게 좀 나왔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 수사에다가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공판 준비 기일이 1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 왜 또 앞으로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추가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특검이라든가 이후의 수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좀 지켜보고 네. 판단을 해야 할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4개의 재판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예. 크게 보면 이제 그 재판 순서 일정으로 보면 예. 먼저 이제 2025년 1월에 있었던 체포 방해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2024년 12월에 저질렀던 내란 혐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내란 혐의 그 이전에 있었던 거겠죠. 네. 2024년 10월 11월에 있었던 맞습니다. 예. 이적 혐의, 네. 이적 혐의가 있고 무인기 그다음에 보낸 그거. 네. 예, 네. 또 그 이전에 있었던 2024년 8월쯤이 되네 최상병, 네. 최상병 외압 의혹 예, 여기 외압 있고 이제 4개의 재판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따져보면 이 4개의 재판이 또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네. 이렇게 좀 이어져 있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아니 제가 그 내란 재판 특검 한번 방문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특검이 이제 해산하는 그 날까지 기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적죄를 갖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이 1월에 나오는 것이냐. 그렇죠. 구속 만료에 네, 대해서 네,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방어선으로 만든 게 이 바로 이적죄 기소와 관련된 그래서 구속을 연장시키도록 네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그 전에 판결이 나올 1월 것 16일 같아서 판결이 나서 선고가 되면 그때부터 또 형이 집행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제 네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니까 그 수감된 형에 상태에서 대해서 이제 이제 집행을 그걸 할수 있는 하면서 거죠. 이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되는 그렇죠. 예, 수순을 예.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어저께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을 좀 바꿔서 수정해서 맞습니다. 의결을 했죠. 네네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책의총 통해서 지난번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총을 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법원 바깥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바깥 인사라면 이제 법무부가 헌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바깥의 인사 배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설치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이제 여러 곳에서 위헌 소지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안은? 네, 일단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정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한 법안은 뒤로 물르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대표가 수정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달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좀 위헌 소지를 많이 드러냈잖아요. 이제 일부 법조계에서 일부 지적했던 이제 헌재와 법무부 장관이 그 판사 추천을 포함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법부가 그냥 결정하는 거죠. 판사회의에서 결정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대법원장이 정하도록 해서 이제 그것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위헌 요소들을 다 제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이걸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죠. 하겠죠. 예. 시간을 끄는 게 목표니까. 예. 네. 하게 되면 그것은 1심 직위원 재판부가 아닌 2심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네, 2심 그렇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어찌 되었건 이게 연내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계속 구성을 하면 2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직위원이 판결을 내고 2심이 할당이 된 이후에 내란 재판부가 생긴다면 그 1차적으로는 그걸 이송할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고요. 내란 재판부로. 1심 직위원 재판부가 만약에 판결을 지금 내란 재판 법이 통과돼서 2심 내란 재판부가 형성되기 전에 1심이 종결이 된다면, 그렇죠. 종결이 2월 달에 지금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 2심 법원으로 항소법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항소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죠. 이걸 내란 재판부로 보낼 건지 자기 재판부에서 끝낼 건지. 왜냐하면 그거는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게 1차 관문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시간 순서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2심 재판부가 먼저 할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법원에서 이 내란 재판부가 형성될 때까지 관할을 안 만들고 기다릴 수는 있어요.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1차 관문이 이거고, 두 번째로는 2심 내란 재판부가 됐을 때 윤석열 그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이것을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한다면 재판부에 그 당의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헌 법률 심판으로 제청할지 여부를.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만약에 이게 이송이 됐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것을 위헌 심판 제청을 그걸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군요.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 41조 4항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건 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법원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재판이 정지가 돼요. 그렇죠. 단서 조항으로 중대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네. 그러면 정지를 하는 모든 재판, 그러면 많은 피고인들이 다 이 법 잘못됐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청할지 여부를 법원이 정하고요. 법원이 정한 것에 대한 항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가 이거는 해당 사항 없어라고 하면은 계속 진행은 되겠지만 그러기에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게 저희 좀 그 법조계의 좀 판단이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그 심판 제청을 받는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니까 그렇죠. 내란 전담 재판부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촘촘히 있는 것 같은데 12월 달 안으로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안을 지금 이미 수정한 상태를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물론 이제 12월 달에 통과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과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려면 그 판사 추천위원회가 그렇죠. 형성이 돼야 되고 네. 그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판사를 추천해야 되고 2배수를 추천을 해야 네. 되고 그걸 또 대법원장이 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까지는 시간이 상당한 걸릴 수도 시간이 있죠. 예. 걸리게 되는 것이고 네. 1심 판결은 지금 한 2월 중순쯤에 나오게 될 거고 아마 1심 판결 전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만약에 1심 재판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사이에 인터벌이나 약간 그것도 이제 법원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인터벌에 그냥 일반 항소법원을 정했다면 그 항소법원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긴 이후에 그걸 관할 이송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1심 재판부가 아직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형성이 안 됐으면 기다렸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보낼지 그렇죠. 아니면 기다리지 말고 일단 2심 항소법원으로 그대로 보낼지를 네. 결정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2심 항소법원으로 그대로 보냈다면 피고인 윤석열은 그 배당된 2심 항소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네. 이송이 된 다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송이 된 다음에 그쵸? 하겠죠. 왜냐면 내란 재판부가 아니면 그냥 일반 항소법원이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내란 재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란 재판 부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내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와 네, 맞습니다. 절차를 따져봤는데 네. 사실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를 하게 된 것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네. 나왔던 거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예를 들면 입법부가 이 정도의 안을 냈다면 사법부도 같이 여기에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논의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아직도 근데 많은 절차의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거죠. 다. 그렇죠. 이 많은 네. 경우의 수와 리스크가 다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거를 매 순간마다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봐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지난달에 최근에 이제 물론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결은 다릅니다만 사법개혁 그 공청회도 했고 그리고 좀 그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도 잘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계속 촘촘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고 전담 재판부에서는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법부가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이걸 빨리 스피드 있게 진행하겠고 이렇게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덜어줬으면 이렇게까지 논의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자초한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이걸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 너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듭니다. 예단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직위원 재판부를 제외한 재판부의 분위기만 보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 그렇죠. 분위기로 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내란 재판부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기 부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맞습니다. 내가 재판부인데 나를 부정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단순히 어떤 법감정이나 네. 상식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도 지금 대법원이나 법원은 좀 기로에 놓였다. 실제로도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정말 별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목도 바꿨거든요.
법안의 공식 명칭 같은 경우에 12.3 비상계엄이라든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아예 빼고요.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윤석열이나 12.3 계엄이라는 말을 뺀 게 특정 사건에 한정된 처분적 법률이다.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만 두고 재판을 여는 것이다라는 위헌 소지를 없앤 거거든요. 제목까지 좀 신경을 쓴 터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좀 보여줄 때 이런 여론이 좀 그러니까 이제 내란 외환 전담 법안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내란 외환이 있다면 이 전담 재판부가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일종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쪽이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민중기 특검팀에 진술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했어요. 그렇죠. 그 코바나 컨텐츠 전시 후원 등 간접 지원 말고 직접 지원. 김건희 씨한테 직접 돈을 줬다. 네네. 이 요즘 법정에서 이렇게 공개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게 보도가 나왔을 때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일종의 김건희 쪽에서 봤을 때는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돈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상 속에서만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고만 했지 구두, 가방, 금거북이 이런 것만 나오고요. 실제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로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이종호 대표라고 하면 어떻게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계좌 관리인입니다. 예, 주식 관련돼서요. 특검팀이 이종호 대표에게 징역 4년하고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한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줬다면서 집행유예 내가 받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품을 받은 그런 혐의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이 여기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자, 특검이 이 구형의 이유에 대해서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수사 비협조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최상병 특검팀 쪽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길래 김건희한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라고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무슨 수사 비협조냐. 심지어는 최상병 특검 쪽에서 야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다. 이 3억 원을 가지고 그것도 수표로 건넸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수사비협조가 웬 말이냐. 구형 3년이 웬 말이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김건희 씨 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그냥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 쪽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거는 지금 그 이종호 대표의 그 재판이고요. 김건희 쪽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3억 원을 어떻게 건넸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건 3억 원이 단순히 3억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금으로 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뭐 3억 원을 시작으로요. 그건 그 1단일 수 있겠다. 1단일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 3억 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종호 전 대표가 권오수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대표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한테 어떤 한 코스닥 상장사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권오수가 돈을 준 게 아니고요. 김건희가 이종호한테 직접 줍니다. 15억 원을 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간 연결은 권오수 회장이 한 거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 15억 원을 준 것이 2달 뒤에 돌아옵니다. 두 달 뒤에 어떻게 돌아오냐면 15억과 이자 6천만 원을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준 겁니다. 이거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거고요. 확인된 거 말고 이제 여기서부터 3억 원입니다. 이거 말고 이자 6천만 원 이외에 2억 원짜리 수표를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이자 6천만 원도 그게 한 4% 정도 되면 연으로 따지면 한 12%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데 네. 갑자기 여기에다 또 이제 그 2억 원은 뭐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게 투자 수익금이라는 거거든요.
자, 15억 원을 김건희가 줘서 나는 처음에 6천만 원 뭐 이자 말씀하셨던 그런 이자 계산해서 이렇게 준 거라고 얘기했다가 사채 이자. 네, 사채 이자처럼 사채 줬다. 이자는. 네, 이렇게 줬다고 얘기했다가 사실은 내가 3억 원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지금 2억 원인 것 같은데요. 자, 어디에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3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5억 원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김건희가 준 15억 원 어디서 났느냐? 네.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거는 내가 이게 이거는 확실하다가 뭔가 있으니까 15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투자 수익이 투자 맞습니다. 수익이라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15억 원이 왔다 갔다 한 것 이상으로 주식 거래가 왔다 갔다 주식 거래를 하면서 이 주포들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지 네.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수익금을 또 간 것은 없느냐? 자, 15억은 어디서 나왔고 3억 플러스 알파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3억 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되지 않았던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정치 현안 하나만 더 보죠. 어저께 잠깐 국민의힘 상황 전해드렸었는데 한동훈 밀어내기 결국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이 내려졌어요.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친한동훈계로 유명하고요. 요즘 뭐 TV나 유튜브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하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공고를 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당 윤리위원회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요. 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를 위원장으로 표현했는데요. 김종혁 위원장을 당원 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우, 그러니까 친윤계 유튜버 전환길 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극우 그리고 사이비 신천지를 이야기합니다. 극우와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김종혁 최고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종교 차별적이다라는 이유. 신천지 차별했다는 건가요? 예, 종교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간신히 당선된 것이다. 그리고 영혼을 판 것이다. 이거는 극우 유튜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간신히 당선은 팩트 같은데. 팩트죠. 이건 사실 네. 팩트고요. 영혼을 판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네. 이거는 거의 제 생각에는 중징계가 아니라 그냥 한동훈 죽이기 예고편. 그렇죠. 네, 징조죠, 징조. 2년 당원권 정지면 네. 이제 지방선거 물론 이제 그 김종혁 전 최고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방선거에 나올 수 없고 네. 그리고 내년 2020 그러니까 총선에도 제대로 총선 못 나오고 준비가 총선도 불가능하죠. 못 나오는 거죠. 네. 그 총선 정도면 공천 정치적 숙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잊혀지거든요. 정치인의 가장 두려운 중에 하나가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를 안 근데 나가면 잊혀지죠. 이게 물론 이제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그런데 네. 원희룡 대표가 예전에 멀쩡했을 때 멀쩡했습니다. 예전에 네. 멀쩡했을 때가 네. 2005년쯤에 요즘 어디 네. 계십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네. 2005년쯤에 그때 최고위원이었는데 그 그때 당시 박근혜 대표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한겨레 20일 인터뷰였어요. 연말 네. 인터뷰였는데 박근혜 대표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년병 환자다. 네. 이년병 환자다. 그리고 민생하는 거는 다 패션이다. 그리고 그때 사학법 장애투쟁하면서 막 정교조 빨갱이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네. 말이 하나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박근혜 대표가 이제 그 완전히 그 굉장히 파워가 셀 때였죠. 맞습니다. 막 당을 나가라 그러고 막 김용갑 오래간만에 이름 들어보셨어요. 김용갑 의원 막 당을 나가라 뭐 원희룡은 그 한나라당의 유시민이다 막 그렇게 했지만 윤리위에 회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이게 당시에는 그런 소장파의 힘도 있었고 소장 힘도 있었고 그래 최소한의 상식과 상식이 그게 있었죠. 이런 거죠. 예, 예.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야 간신히 당선됐다 영을 팔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쟁을 하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끝내야 되는 사안이지. 네. 이걸 무슨 뭐 당원권 정지 2년도 말이 안 되는 게 태영호 의원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주 4.3은 김일성이 네. 맞습니다. 지시킨 것이다. 네. 그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커요?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5.18 헌법 전문을 이제 헌법에 넣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말한 거는 그거 선거 표되려고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후보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모독이죠. 맞아. 모독인데 그거 그냥 1년이었어요. 그리고 4.3은 그 좀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한 거 그것도 이제 당원권 1년이고 이준석 그 대표 쫓아낼 때도 처음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이 성접대 무마 증거 인멸 교사. 물론 그러니까요. 이것도 네. 불확실한데 네. 그거 6개월이었어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를 쳐주겠어요. 쳐주고 그 다음엔 주인인 한동훈을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 발표를 한 그 위원장이 이 중징계 공고 전에 개인 블로그를 올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그러니까 지금 소는 그러니까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김 최고고 네. 김 전 최고고 임자는 임자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극언을 할 건 일인가? 다들 출입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찍었던. 그러니까 저는 장동호 대표도 똑같이 지금 당내 입틀막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랑 그렇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소는 윤어게인이고 그 주인이 장동혁 그렇죠. 대표니까요. 네네네. 근데 괜히 소가 잘못인 것 같은데 소는 잘못이 없고요. 이게 아무튼 성경에는 주인을 치기 위한 소를 먼저 죽이는 그 단계와 수순이죠. 이게 네. 이게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일종의 법령, 그렇죠. 네. 법령이죠. 그렇죠. 법령. 네네네네.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고대 시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쪽에 이제 확정된 법령인데.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